15. 로스토바 백작 부인은 딸들을 거느리고 벌써 상당수에 이른 손님들과 함께 객실에 앉아 있었다. 백작은 남자 손님들을 자기의 서재로 안내하여 평소 자기가 애호하는 수집품인 터키 파이프를 권했다. 이따금 그는 객실로 나와서 아직 오시지 않았느냐 하고 물었다. 그는 사교계에서 무서운 용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 드미트리 예보나 아우로시 모바라는 부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이 부인은 재산이나 명예에 의해서가 아니라 꿋꿋한 기상과 꾸밈 없는 소박한 태도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마리아 드미트리 예보나의 이름은 황족 사이에서도 알려져 있었고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의 온 시에도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두 도시에서는 그녀의 그런 태도를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비웃으면서도 그 언행에 대한 온갖 뒷공론들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세상에서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녀를 존경하고 또한 두려워하였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서재에서는 황제의 이름으로 포고된 전쟁과 징집에 대한 이야기가 꽃피고 있었다. 선전포고문은 아직 아무도 읽은 사람이 없었지만 공포가 된 것은 모두 알고 있었다. 백작은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면서 이야기하는 두 손님의 틈에 끼어 둥근 글상에 앉아 있었다. 백작 자신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또 이야기도 하지 않았으나 고개를 좌우로 기울이고서는 잠옷 만족스럽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손님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부추겨서 시작하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손님 가운데의 한 사람은 문관이었다. 주름살 투성이의 침착하고 바싹 야윈 얼굴은 깔끔하게 면도질이 되고 옷차림은 마치 유행을 쫓는 젊은이 같았으나 실은 벌써 노경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그는 마치 한 집안 식구처럼 두 발을 둥근 글상 위에 얹어 놓은 채 비스듬히 문 호박 파이프를 입속으로 깊숙이 넣어 뻐끔뻐끔 빨아들이고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이 사람은 백작 부인의 사촌 오라버니 뻘이 되는 모스크바의 사교계에서는 독설가로 평판이 높은 호라비인 늙은이 쉰쉰이었다. 그는 자기가 지금 마주 앉아있는 사내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특별한 겸양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또 한 사람은 발랄하고 혈색이 좋은 건이 사관으로 얼굴도 잘 손질되어 있었고 머리도 깨끗이 빗어 올려졌으며 웃옷의 단추도 단정하게 끼고 있었는데 입 가운데에 호박 파이프를 물고 장밋빛 입술로 가볍게 연기를 빨아들이면서 그것을 조그마한 동그라미를 만들어 아름다운 입으로 품어내는 것이었다. 이것은 베르그라는 세메뇨프스키의 연대의 중위로 보리스를 데리고 같이 연대로 가게 되어 있는 사나이였다. 나타시아가 언니인 베라의 약혼자라고 놀려댔던 것은 바로 이 사나이였다. 백작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굉장히 즐겨하는 보스턴 놀이를 빼놓으면 백작의 무엇보다도 유쾌한 일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 서는 일이었다.
특히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둘을 선동해서 성공적으로 이야기시킬 수 있었을 때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알리폰스 까를로비치 하고 신씨는 가장 소박한 러시아식 표현과 우아한 프랑스 어귀를 섞어가면서 그것이 그의 말솜씨의 특색이었다. 살짝 웃음을 띤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을 작정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대로부터 수입을 얻을 작정이십니까? 아닙니다. 뾰트로 니콜라이치. 저는 다만 기병은 보병에 비해서 훨씬 벌이가 적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글쎄 좀 상상해 보세요. 뾰트로 니콜라이치. 지금 저희 상태야말로 베르그의 말씨는 언제나 지극히 정확하고 차분하고 점잖았다. 그의 화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일에만 한정돼 있었다. 자기에게 직접 관계없는 일이 화제가 되었을 때는 그는 언제나 유연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경우 조금도 거북스러운 기분을 느끼지도 않고 또 남에게도 느끼게 하지 않고 몇 시간이건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일단 이야기가 자기 자신과 관계가 있게 되면 그는 곧 눈에 보일 만큼 만족한 듯이 장황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제 상태를 어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뾰트로 니콜라이치. 제가 만약 기병대에 있으면 4개월에 겨우 200루블리밖에 받지 못합니다. 설사 중위로 승진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230루블리 받고 있습니다. 하고 그는 쉰과 백작을 번갈아 보면서 유쾌하고 즐거운 듯한 미소를 띠고 말했다. 그것은 마치 자기의 성공은 항상 다른 모든 사람들 중 주요한 희망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듯한 태도였다. 그뿐만 아니라 뾰트로 니콜라이치 근위대로 옮긴 뒤엔 다소 남의 눈에도 들게 된 셈입니다. 하고 베르그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근위 보병 쪽은 휴가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230루블리의 돈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더구나 저는 저금도 다소 하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에게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균형이 잘 잡혀 있군요. 속담에도 있듯이 독일 사람은 도끼 등으로 탈곡하는 모양이니까요. 입의 한쪽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 가장자리로 호박 파이프를 옮겨 물면서 쉰씨는 이렇게 말하고 백작에게 눈짓을 해보였다. 백작은 큰 소리로 껄껄 웃었다. 다른 손님들도 쉰씬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르르 옆으로 다가왔다. 베르그는 상대편의 조소에도 냉담한 어조에도 개의하지 않고 자기가 근위대로 옮겨진 덕택에 귀족 견습사관 학교 시절의 동창들 어느 누구보다도 간위를 앞설 수 있다는 것이며 전시의 중대장이 죽음을 당하면 자기가 중대에서 고참 장교로서 아주 손쉽게 중대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연대에서도 자기가 모든 사람의 호감을 사고 있다는 것이며 아버지도 자기에게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짓거려 댔다. 베르그는 이러한 온갖 이야기들을 짓거려 대면서
잠옷 만족스러운 기분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저마다 자기 자신의 관심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 애교 있고 진실하며 그 어린아이와도 같은 이기적인 천진난만함은 누구의 눈에도 현저하게 드러났으므로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기억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아니, 당신 같으면 기병이건 보병이건 어디를 가더라도 틀림없이 환대를 받을 거요. 그건 내가 예언해 둡니다만 하고 쉰쉬는 가볍게 상대편의 어깨를 두드리고 둥근 글상에서 발을 내렸다. 베르그는 즐거운 듯이 미소했다. 백작은 일어나서 객실로 나갔다. 손님들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것은 모여든 손님들이 자쿠스카의 초대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긴 이야기는 시작하지 않지만 동시에 또 조금도 식탁에 앉기를 서두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짐짓 이리저리 서성거리기도 하고 침묵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저마다 의무로 여기고 있는 만찬의 전에 흔히 있는 한때였다. 주인 내외는 문 쪽을 바라보고는 이따금 서로 눈짓을 하고 있었다. 손님들은 이 시선에 의해서 주인 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정각에 넣는 중요한 친척인가? 아니면 준비가 되지 않은 요리인가? 하고 그런 것을 상상해 보는 것이었다. 비에르는 식사 바로 전에 도착하여 객실 한가운데에 있는 맨 먼저 부딪힌 안락의자에 아무렇게나 털썩 주저앉았으므로 모든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 백작 부인은 그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게 하고 싶었으나 그는 누군가를 찾아내기라도 하려는 듯이 순박한 얼굴을 하고 안경 너머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백작 부인의 물음에 대해서는 극히 간단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는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으나 그 곰에 관한 사건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손님은 이 몸집 크고 뚱뚱하고 얌전하게 생긴 사나이를 호기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토록 수줍어하는 느림보가 어떻게 경관에게 그런 난폭한 장난을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당신은 요즘 이리로 오셨던가요? 하고 백작 부인이 그에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부인. 하고 그는 사방을 돌아다보면서 대답했다. 우리 집 주인을 만나셨어요? 아닙니다, 부인. 그는 멋쩍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최근까지 파리에 계셨던가 보던데 그곳은 무척 재미있었겠지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백작 부인은 안나 미하일로브나에게 눈짓을 했다.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이 젊은이의 말 상대가 되어주기를 부탁받은 줄 깨닫고 그에게로 다가앉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백작 부인을 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녀에 대해서도 지극히 간단한 말로 대답할 뿐이었다. 손님들은 모두 서로 이야기하기에 바빴다. 라주모프스키 댁의 분들은 참 유쾌했어요. 아니, 당신은 굉장히 친절하시군요. 아프락신 백작 부인은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백작 부인은 일어나서 홀 쪽으로 향했다. 마리아 드미트리 예쁜 아이신가요? 라는 그녀의 목소리가 홀에서 들렸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칠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뒤이어 마리아 드미트리 예브나가
객실로 들어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